네, 두 번째 시간 주제 찾기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실용문 독해라고 하기도 하고 문학적인 것을 재료로 하는 경우와 구별해서 이제 실용문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뭐 문학이든 실용문이든 이 단원을 재료면에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구별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재료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표현의 측면과 이해의 측면, 그러니까 쓰기, 읽기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문학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될 뿐 문학 그 자체를 질문하는 이런 성질의 것은 거의 없어진 상태죠. 물론 직종에 따라서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 실용문 독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할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어 과목 안에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친숙하고 또 기본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런 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기초특강이지만 기초특강에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 단원만큼은 심화학습을 하자. 왜냐면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뭐 보통 전체 내용의 한 반 정도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20개 중에 10개가 출제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맞춥니다. 결국은 10개가 출제돼도 그 중에 한 문제 싸움인 그런 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만큼은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걸 가지고 좀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런 곳에 맞들이다 보면은 눈높이가 너무 낮아지고 그래서 당연히 다 맞아야 될 부분에서 마지막 그 한 문제를 놓치는, 그러다 보면은 문법이나 규범 언어의 영역 그리고 또는 한자 이런 영역들에서 뭔가 또 하나 틀릴 위험성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합격권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죠. 이 단원만큼은 반드시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효율성도 얻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취약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과학적인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표한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프린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출제 비중 높고 거의 꼭 출제됨이라고 강조했죠. 이 주제 찾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독해라 부를 수 있는 그 전체 영역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이론, 주제 찾기, 독해 원리, 익히기. 독해 원리를 익혀야 되는데 이 얘기는 곧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쓰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쓰기의 원리. 반드시 독해 원리를 이용한다. 이 얘기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론을 문제풀이에 적용한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여기도 분명 쓰기와 읽기의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대체로 수능에 견주어 볼 때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인용 지문은 일단 시각적인 이미지 면에서부터 양이 좀 적죠. 그런데 이 적은 양의 이 지문이 원문의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시험 문제로 인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원전과 출제 양상을 견주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전에는 15개 문장으로 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용문의 시작된 부분부터 끝나는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까지가 원래 15개 문장이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이걸 인용했을 때 문장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10개, 11개, 서너 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출제자가 가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겼을까라고 본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문장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필요한 것들만 남겨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원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답이 떨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보면은 군말이 끼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물론 좋은 글이긴 하겠지만 그 좋은 글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군더더기들이 있고 아니면은 가끔 그 삼천포로 빠진다는 것처럼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야기의 맥에서 관련되기는 했지만 꼭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얘기를 좀 과하게 언급하는 이런 경우들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아주 정갈하게 문제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와 같아야겠다.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문장과의 관계를 보고 답을 찾아가는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원칙을 이용하여 뭐 세 문제 정도 풀어보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항목을 적어도 세 문제 정도로 반복 풀이를 해야 제대로 그 항목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써본 것인데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특히 문제 유형이 중요한 그런 항목이고요. 많이 출제되는데 대체로 또 쉽다는 특징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표를 골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이를 해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고릅니다. 그 틀린 문제의 발문 유형, 질문에 쓰인 핵심적인 요소를 포스트잇의 제목을 발문 유형을 메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연습장이든 노트에 맨 마지막 장 이런 부분에 붙여두는 거야. 그 다음 또 문제 풀고 많이 풀고 쉬운 대부분의 문제 버리고 틀린 문제 답을 맞췄으나 명확하게 공감이 가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발문 유형 골라서 메모합니다. 근데 기존의 것하고 달라. 그러면 또 하나의 제목을 쓰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러다 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이 보일 겁니다. 이때 적을 때 뭐냐면 어떤 교재 몇 페이지 몇 번까지 써줘야 돼요. 그 발문 유형에. 예를 들어 주제 찾기라고 했다면 주제 찾기에서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뭐 몇 년도 기출 몇 번 아니면 어떤 교재 몇 페이지 몇 번 그걸 써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질문 유형의 포스트잇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써놨던 발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모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직 틀렸던 한 문제만 간단히 메모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누적된 자료가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떼어서 오늘은 이 질문 유형 공부하는 날이라고 잡아서 그 밑에 있었던 문제들 다 한꺼번에 복사해서 매 페이지마다 다 찾아서 한꺼번에 복사해서 한눈에 집중 연습을 끌어가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대략 성과 있겠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실제 많은 수험생들에게 권해서 많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그 책자로 돌아가서 핵심 이론 부분 봅시다. 핵심 이론 부분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단락개수 확인하기, 그리고 2번에 빠른 속도로 아래에서 위로 훑어 올라가며 써먹을 접속 부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등등, 그리고 세 번째 화제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등등. 이것은 이제 핵심적인 이론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빠졌어요. 뭐냐면은 바로 미걸 19송의 경우라는 전제를 두고
기초특강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작은 단위를 다뤄야겠고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성취감도 맛보는 성공의 경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 두괄식보다는 미괄식이 양이 좀 더 많고 또 그러한 예로서 출제했던 사례들이 또 문제를 예로 들기도 쉽기도 하고 또 그중에 좀 쓸만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미괄식 구성의 경우를 제한된 범위로 한정해서 그렇게 다루어 보고 있다. 전적인 면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꼭 고려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강의에서 주목할 방법 문장 단위로 끊어보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문장 단위로 끊어보기. 자, 한번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예제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인데 수험생들이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는 수험생들이 거친 난이도 최상의 문제만큼이나 엄청나게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이라고 했어요. 이 인용된 글 전체를 아우르는 물론 자투리 항목으로 주의할 점 먼저 좀 언급하고 들어간다면 짜투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일반화 그걸 경계하자. 나중에 본강에서도 또 좀 강조를 해야 되겠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만큼의 글의 내용인데 이 부분만 언급한 선택지가 있다. 그럼 답이 될 수 없죠. 이만큼만 담은 답지 역시 답이 될 수 없죠. 이만큼의 글이라면 이만큼을 담은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뭘까요? 인용된 글이 여기인데 선택지 중에 예를 들어 여기 1번 답지에 있고 여기 2번 답지에 있고 여기 3번 답지에 있는데 4번 답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4번 답지의 이 내용은 분명히 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는 없는 다른 범위를 너무도 넓게 감싸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인데 수험생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빠져들어 답을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아주 인상적인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인상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거기에 휩쓸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 한번 훑어볼까요? 이런 짧은 글은 바로 그냥 순서대로 가면 좋은데 긴 글 같으면은 먼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지를 먼저 읽고 대강 문제가 요구하는 범위를 줄여서 내가 글을 읽을 때 선택지에서 읽은 내용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읽어 들어가면 건너뛰면서 읽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언어와 인지, 언어의 범주화, 언어의 다양성, 이게 초점을 두고 봐야겠죠. 한국어와 에스키모어. 그리고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한다고 말한다. 언어, 사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인지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은 벼와 쌀과 밥을 서로 다른 것으로 범주화하여 인식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쌀이라는 걸로 인상적인 단어 꼽아보고 쌀과 관련지어서 다른 것으로 범주화하여 인식한다. 그러면은 언어와 사고 또 언어와 인지 그런 맥락에서 쌀 그리고 범주화하여 인식한다. 그런데 반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에스키모인들은 우리의 견주어서 에스키모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눈 내리는 눈. 자 여기는 쌀이었는데 여기는 눈이에요. 그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범주화하여 파악한다. 여기 파악한다란 말을 썼지만 이거는 위에 썼던 것처럼 인지 이런 말로 바꿔줘도 좋을 거예요. 여기 썼으니까 인식이라고 할까요? 인식한다. 같은 글 안에
같은 맥락에 놓이는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기라는 것도 그를 요약 정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라는 단어가 쓰였고 여기는 지시어 이처럼이라는 연결어도 보이네요. 언어는 사물을 자의적으로 범주화한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쌀, 에스키모인들의 눈 얘기가 있지만 이것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다. 이건 쉽게 구별이 될 만한 내용이고 언어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다양성, 그것도 빈약하다. 언어와 인지 아니면 언어의 범주화 뭐 이런 정도가 그래도 관심을 끌 만한 요소 아닐까. 그래서 대충 읽어봐도 3번, 4번 답지는 G입니다. 실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다고 했는데 틀린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답으로 모아져 있어요. 거기에 3, 4번은 들지 않습니다. 누구도 3, 4번으로 헷갈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이 답이냐 2번이 답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 바로 이것이 문장 단위로 끊어 읽기입니다. 마침표 나오면 엔터 쳐서 아래 행으로 끊어 내려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다음 두 번째 문장,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쌀에 관련된 것 범주화하여 인식한다. 반면이니까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였고, 에스키모인들이었고, 여기는 쌀이었고, 여기는 눈이었고, 범주화한다. 그런데 이 범주화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처럼 언어는 사물을 자의적으로 범주한다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번주화라는 말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동그라미 셋, 둘, 하나, 위계를 일반과 특수의 관계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으니까 어때요? 동그라미 하나,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둘, 이렇게. 근데 밑에 반면하고 에스키모인이 나왔으니까 얘의 위치는 어딜까? 우리나라에 대응되는 에스키모. 그래서 똑같이 동그라미 하나, 같은 동그라미 하나에서 상반된 양측면, 반면.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조가 된다. 차이를 나타낸다.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문장 가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이처럼. 지시어 이가 나왔어요. 이처럼 언어는 사물을 자의적으로 범주한다. 이 지시 대상이 뭘까요? 이걸 따져보니까 언어가 사물을 자의적으로 범주화하는 사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시한다는 걸 통해서 이 둘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얘가 동그라미 2개가 되면서 얘는 동그라미 3개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라는 그 범위 안에 우리나라만 들어있나요? 이것도 묶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을 묶어서 네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고 이 모두가 뭐야? 이 모두가 예시였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기대어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장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로 갔을 때 어때요? 언어와 인지, 언어의 범주화. 언어의 범주화라는 이걸 통해서 언어와 인지로 모아져 있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여기에 대부분 빠져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3번의 반복 과정이 어때? 나름대로 착각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에스키모인 같은 레벨의 양측면을 견준 뒤 그것을 통합해주는 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범주화. 이렇게 일반과 특수로 모아지는 하나의 쌈박한 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또 반면 이처럼 주목 안 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완전 초보 아니면 좀 공부를 좀 했다 싶은 사람들은 다 주목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밑줄을 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남지는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판단할 줄은 몰랐다. 이것이 오답으로 가는 이유였던 거지요. 이것과 매우 유사한 문제가 기출문제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상술 내용 이런 부분들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라든가 또 수험생들이 아주 선호하는 단어 있죠. 뭐 통일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굉장히 선호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글에 쓰이면 당연히 그건 정당하고 옳고 당연히 단어 자체는 옳고 정당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문제가 요구한 답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게 선호하는 단어에 끌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 간의 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험을 해봤어요. 겨울에 1월쯤이면 학원에 공부하러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A반에 300명, B반에 300명,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때 평소에 예를 들어 30명, 50명 이 정도 인원이었다면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좀 결과를 도출하는 것들이 약할 수가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고 하나는 이 스타일로 제시한 거예요. 이 스타일로 한 반에 문제를 제시를 해서 채점을 해봅니다. 또 한 반은 질문과 선택지는 그대로 주지만 가운데 박스의 내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틀 안에서 그 능력 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단점, 내가 실수하는 고리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이 제대로 돼야 그에 대한 처방, 해결 대책 제시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거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제 두 번째, 역시 기출 문제죠. 우리는 비극을 즐긴다. 비극적인 희곡과 소설을 즐기고 등등등.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찾고 등등.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유명하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니체는 좀 더 심각한 견해를 갖는다. 자, 근데 여긴 단락이 바뀌었으니까 니체는 좀 더 심각한 견해를 갖는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니체의 견해입니다. 그죠? 이걸 초점에 두면서 그 앞에 니체는 좀 더라고 하면 그 이전에 기준점이 있었겠죠.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정도는 그냥 바로 눈에 띄는 것인데 좀 더 배열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는 비극을 즐긴다. 비극적인 희곡과 소설, 그림, 영화, 음악, 유행가도 즐긴다. 비극을 즐긴다를 상술한 거죠. 희곡, 소설, 그림, 영화, 음악, 유행가 6개 내용을 제시해서 상술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애절, 우수의 심연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찾고 베토벤의 운명,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피카소의 우는 연인을 즐긴다. 하위 항목의 예시를 드는데도 여러 분야를 좀 비슷한 레벨에서 레벨도 맞추고 분야도 너무 치우쳤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영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는
그래서 꽤 글을 쓸 때 짜임새 있게 많이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텔레비전에 멜로드라마를 보고 값싼 눈물이라도 흘린다. 이를 동정과 측은과 충격에 의한 까타르시스, 즉 마음의 세척으로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유명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까타르시스라는 말, 이것으로 이 부분을 모두 묶어내 볼 수 있죠. 그것은 마치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완해 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단락은 어때요? 니체는 좀 더 심각한 견해를 갖는다. 그러면서 따옴표, 세부적인 내용 필요하면 나중에 읽고 일단은 무시할 수 있죠. 따옴표까지 라고 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앞부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니체는,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대등하게 표시됐을까?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표시됐을까? 그게 아니라 좀 더 라고 했으니까 점층적인 구조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니체가 말까지 그러고 나서 이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대략 이런 짜임새를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비극을 즐긴다. 상술했고, 비극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니체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락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끊어서 그 덩어리와 덩어리의 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다. 맨 앞에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비극을 즐긴다 로부터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후에 앞에 핵심 정리, 이런 부분에서 다루었던 얘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앞 시간에도 강조했었던 거죠. 전체와 부분. 이걸 놓쳐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조각조각 조각을 내서 암기하고, 그 암기 작게 쪼갰기 때문에 쉽게 암기가 되죠.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새,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표현하기와 이해하기, 그 밑바탕에 문법이 있고, 문법으로부터 국어생활, 규범 언어, 그리고 그 위에 실용적인 글이 있고, 그 위에 문학적인 글이 있죠. 언어라고 하는 공통의 재료, 이것을 바탕에 두고 결국은 표현의 측면과 예의 측면에서 문제를 다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 문법이라면 뭐 자음모음서부터 더 세밀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적어도 실용문 정도의 영역으로 온다면 단어, 문장, 단락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어에서도 공부할 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 대표가 될 만한 것을 뽑아보면 단어의 종류, 일반어, 특수어, 추상어, 구체어, 이런 것으로부터, 또는 단어의 관계, 뭐 유추관계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도 예가 될 수 있죠. 문장 차원에서는 문법적인 차원에서, 문법에서 문장론이라는 항목에서 다룰 만한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법과 비문이라는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문장의 구조, 그리고 그 문장 구조에 따른 표현 효과, 이런 것들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이 문장과 문장의 관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단어에서도 단어와 단어의 관계, 문장에서도 문장과 문장의 관계, 단락에서도 똑같이 단락과 단락의 관계이죠.
그 이외에 단락에는 단락식의 3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완결성, 통일성, 긴밀성. 그래서 대표적인 글자로만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일단 전체로 봤을 때 어때요? 단어와 단어의 관계, 문장과 문장의 관계, 단락과 단락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핵심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그런 것을 모두 모아내는 차원에서 그것을 표현의 측면에서 질문할 수도 있고 예의 측면에서 질문할 수도 있다. 자,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더 들어볼게요. 자, 그 중에서 단어 부분만 놓고 볼 때 그 중에 한 가지 일반화하여 이해하기. 일반화하여 이해하기. 자,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수험생들이 답을 고를 때 많이 오답으로 고르는 하나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글 전체에 인용된 글 전체의 내용을 답으로 요구했을 때 주제라든가 제목 찾기를 요구했을 때 너무 지엽적인 부분적인 것을 들어 답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아까 그 범주화라는 것도 그런 경우에 오답의 예인데 아까 그것이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아주 짧은 글 안에 3번이나 같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독해 비법. 독해 비법. 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까 범주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럼 이건 독해 비법이야? 이건 사기죠. 근데 과연 진짜 사기일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주목한다.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시하고 다른 요소도 고려하고 그것을 믹스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력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가고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독해 비법이라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최하위 단위 동그라미 하나 수준, 동그라미 2개 수준, 동그라미 3개 수준 이렇게 놓고 봅시다. 동그라미 하나 수준에 기역과 니은이란 두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또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A와 B를 견주는 것도 그러하겠죠. 동그라미와 네모를 견주는 것도 그러하겠죠. 근데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한글하고 알파벳하고 친할까요? 알파벳하고 평면 도형하고 친할까요? 바로 이쪽이 친하고 이쪽은 거리가 멀다. 왜? 이 둘은 한 번 더 상향목으로 가면 문자라는 같은 범위 안에 이렇게 묶이지만 여기는 한 단계 더 상향목으로 가도 문자하고 도형이라는 구별된 영역이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여기에서 출제하면 난이도 하, 여기서 출제하면 난이도 중, 여기서 출제하면 난이도 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주어진 글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선택지에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때는 이러한 용어로서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법. 또 주어진 글을 제시할 때 기역과 니은이라고 제시하거나 A와 B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역과 A라고 제시를 한 선택지 아니면 A와 동그라미, A와 네모라고 제시한 선택지 이런 것을 질문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묶어 상위 항목으로 판단을 적용하라. 자, 이것이 일반화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철수는 영어를 잘하고 영희는 불어를 잘한다. 영어, 불어. 잘한다, 잘한다. 자, 이 문장의 느낌에 비해서 아래 문장을 볼까요? 바다는 파도가 없이 잔잔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위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장이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런 판단을 적용해 보죠. 형식적인 면에서 평행 구조예요. 나란한 구조죠.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유사 구조가 있고 대립 구조가 있고 뭐 점층 구조가 있다. 그랬을 때 형식적으로 평행 구조, 형식적으로 평행 구조. 그럼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 구조. 여기는 유사 구조일까 대립 구조일까 점층 구조일까? 역시 유사 구조예요. 근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가 뭘까? 바로 이런 거예요. 영어와 불어는 외국어라는 상위 유견형으로 볼 때 어때요? 바로 한 단계 상위 항목에서 같은 범위 안에 드는 겁니다. 한 단계 상위 항목에서. 그런데 밑에는 어때요? 파도, 구름, 바다, 하늘. 한 단계 상위 항목으로 가면 바다에서의 상태, 하늘에서의 상태라 할 수 있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두 단계로 모아갔을 때 날씨라는 공통점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잔잔하다라는 말과 청명하다라는 말은 날씨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야?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다. 그래서 유사구조.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이 정도 어휘 재료를 사용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 어휘 재료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어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일반화해서 봄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어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다음 문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접속어의 문제를 주목합시다. 넓게는 순접과 역접 그리고 전환 이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별하는 거죠. 대별. 자,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때요? 똑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야 할 접속어는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4개를 보니까 3, 4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접속어 2개가 쓰였어. 이런 거 나올 때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문제 풀어요? 일단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차례로 넣어보고 읽어보고 자연스러운지를 느끼면서. 그런데 1번 답지에 그러나 2번 답지에 그런데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 읽어봤더니 어때요? 막 앞에 문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철수는 영어를 잘하고 영희는 불어를 잘한다. 이 문장을 여기다 넣어서 철수는 영어를 잘한다. 그러나 영희는 불어를 못한다. 철수는 영어를 잘한다. 그런데 영희는 불어를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나 그런데 느낌이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맞는 거 정답 하나를 고르라라고 하고 있고 1번 답지, 2번 답지가 갈라져 있어요. 이 둘 중 어느 게 답인지를 고르라. 이게 어려운 출제의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바로 역접이라는 말로서의 그러나와 전환이라는 말로서의 그런데의 차이.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걸 섞어 써도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많이 써왔고요.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보니 둘 다 자연스럽고요. 그죠?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구별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럼 무엇이 역접이고 무엇이 전환이냐? 역접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소술 내용이 방향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서술이 되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술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판단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이것을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는 어떨 때 쓰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서술 내용이 O이든 X이든 이렇게
소설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소설 대상 자체가 바뀌니까 그것을 화제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각 지역의 지방직으로 놓고 보면은 당시 좀 문제가 쉽기로 유명한 국가직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국가직보다 높다라고 평가가 되던 경기도 지방직에서도 이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서울시 지방직에서도 이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둘 다 9급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는 가장 친숙한 단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대법원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단 한 문제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초특강이라고 하더라도 눈높이를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갖추고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 그리고 연습 그리고 내 취약점의 발견과 보완학습 이런 과정들로서 말 그대로 완벽한 점수 획득의 단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죠. 자, 역접의 경우, 순접의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어디서 좀 주목해 봐야 되냐면은 어떤 문제집의 해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어떤 문제를 풀다가 접속어에 관련된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설을 읽었어. 근데 거기는 뭐 전환이 어떻고 순접이 어떻고 역접이 어떻고 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해설란의 설명을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순접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쉼표 찍을 만한 나열이 있고요. 열거하는 게 있죠. 선후, 시간적인 선후예요. 논리적인 인과고, 점층도 있습니다. 그죠? 첨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넓게 보아 순접이라 묶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내가 느꼈던 느낌은 이 중에 어느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하위 항목 안에서의 세밀한 차이, 이걸 알고 싶었던 건데 해설은 세밀한 차이가 아니라 순접, 역접이라는 큰 골격에서만 언급하니까 못 알아듣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역접의 경우에 앞뒤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앞뒤가 반대가 돼요. 근데 뒤만 강조하는, 반대가 된 그 문장의 목적이 뒤만 강조하는 게 있고 앞뒤를 둘 다 강조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둘 말고 정도의 차이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2.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3.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설명해야 4차 산업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 여기 있는 4는 앞에 1, 2, 3에 대해서 반대일까요? 반대된 내용이 아니죠. 좀 더 점층적이거나 아니면 영역이나 또는 판단의 기준 따위가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반대라는 요 이미지 하나만으로 그러나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고 길다.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성모음은 밝은 느낌을 주고 음성모음은 어두운 느낌을 준다.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쉼표를 마침표로 끊었어요.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 양성모음은 밝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음성모음은 어두운 느낌을 준다.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의 주제는 1번 답지, 인생이 짧다. 2번 답지, 예술은 길다. 3번 답지,
인생은 짧은 것이고 예술은 긴 것이다. 4번 답지. 3번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4번 답지겠죠? 뭐가 답일까?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걸 이야기하면 양성 모음을 얘기한 게 주제다. 음성 모음을 얘기한 게 주제다. 양성과 음성 둘 다 얘기한 게 주제다. 플러스 알파가 주제다. 주제답게 뭔가 좀 넓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시험 문제에 궁극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범위가 제일 넓은 걸 찾으려는, 시간상으로 미래를 찾으려는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게 함정으로 출제되면 거의 전멸합니다. 자, 이 예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뭘까요? 짧은 인생의 견주어 예술의 영원성을 이야기한 2번이 답입니다. 아래 양성 모음에 대비해서 음성 모음을 말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둘 다의 차이를 이야기한 3번이 답입니다. 이걸 단어의 차원, 문장의 차원, 단락의 차원이라고 봅시다. 두 단락이 있어요. 앞단락에 인생은 짧고, 인생이 짧다고 썼어요. 두 번째 단락에 예술은 길다고 썼어요. 그러나로 접속어가 연결됐습니다. 질문이 주제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둘째 단락만 가지고 답해야죠. 앞단락이 양성모음은 밝은 느낌을 준다고 서술했어요. 일반적 진술도 쓰고 특수 진술도 쓰고, 뒷단락은 음성모음은 어두운 느낌을 준다고 썼습니다. 일반적 진술, 특수 진술 동원해서 똑같이 접속어 그러나 썼어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음성모음으로 답할까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거기에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인생이라고 하는, 적어도 길이를 논할 때만큼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쉬운 단어, 그에 비춰 예술, 우리가 논쟁도 하고 탐구도 하고 같이 고민해봐야 할 대상. 그런데 밑에 문장은 양성모음이란 단어의 가치와 음성모음이란 단어의 가치가 등가의 가치였더라. 그래서 그 사이에 똑같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은 뒤가 강조된 것이지만 아래 것은 양쪽이 동등한 가치로 평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국어예요. 이게 고난도 문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어는 기초부터 정서적인 친밀감부터 좀 쌓아야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그런 단원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국어란 전체 범위 내에서 제일 부담 없는 항목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이 단원의 가치를 좀 더 높게 가져가자. 눈높이를 높게 하고, 그래서 절대 한 문제도 놓칠 수 없다는 분명한 책임의식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프린트에서, 책자에서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예제 문제 두 번째, 우리는 비극을 즐긴다라는 문제의 선택지를 가봅시다. 아까 인용된 지문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1번 선택지를 보면 비극의 현대적 의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은 비극을 즐기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 답지에서 현대적이란 말을 뺀다면 어떨까요? 비극의 의. 이 또한 답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2번만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기 위해서 비극의 의가 아니라 거기에 현대적이라는 말까지를 딱 넣어서 완벽하게 답이 될 수 없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거죠. 그게 선택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답이
정답이 정답답게, 정답이 아닌 것은 정답이 아닌 것답게 만드는 방식. 이게 문제 안에는 충분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만 분명히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차이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전 문제 1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실전 문제 1번은 기출문제 중에서 직종별 그 특징, 뭐 국가직이나 이런 지방직에 비해서 법원직이라든가 국회직이라든가 좀 긴 지문이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시간 대비 점수를 노리겠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단락이 뭐 7개 정도나 되는 좀 비교적 긴 글입니다. 자, 그때 긴 글에서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읽기. 이게 한 번에 두 줄을 마킹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1단락. 21세기 지식문화 사회의 핵심 역량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첫 번째 문장이니까 끝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두 번째 단락 이하가 된다면 문장 전체를 다 두 행분량의 이 한 문장을 다 읽을 게 아니라 거의 주어 부분. 21세기 지식문화 사회의 핵심 역량은 여기까지만 끝내면 되겠죠. 두 번째 단락. 한글의 강점은. 세 번째.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한글. 근데 그 뒤에 첫 번째 이런 인상적인 단어가 있으니까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한글의 첫 번째 강점은 그럼 첫 번째 강점 말고 두 번째 강점 이런 것도 있겠죠? 재빨리 그런 건 표시해서 찾아볼 만하겠고 머릿속에는 그려야 되겠죠. 첫 번째 강점, 두 번째 강점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셋둘 하나로 위계를 표시한다면 동그라미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동그라미 두 개가 어디 있을까? 그것보다 더 포괄되는 동그라미 세 개도 이 글 안에 있을까? 이 글 안에는 동그라미 두 개까지만 나오고 동그라미 셋은 없는 상태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이어서 네 번째. 한글 정보화의 과정에는 이번엔 과정. 그러니까 정보화의 과정? 그럼 적어도 뭔가 시간적인 순서로 서술하겠다 이런 느낌이 남죠. 다음 단락. 한글 창제 당시부터, 이 말은 바로 앞단락에서 과정이라는 말에서 느꼈던 그 시간성 이런 것들이 이어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현재 모바일 인터넷이나 DMB 기기를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글 정보화의 과정, 한글 창제 당시부터 그리고 와서 현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흐름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갔더니 앞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앞에 단락에 현재란 말이 쓰였는데 마지막 단락에는 앞으로는 그럼 바로 거기에 떠오르는 게 뭐야? 미래에 대한 전망. 독해 많이 해본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했다는 뜻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해왔던 것 그대로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친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짧은 시간으로 줄일 것인가, 그러면서도 정확한 답을 고를 것인가, 그걸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투적인 문제풀이의 반복은 통하지 않습니다. 늘 그때 그 점수. 우리가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고 기출문제 한 편 딱 잡아들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60점이 나온 거야. 옆에 있던 친구를 봤더니 45점이야. 50점. 막 끔찍한 거죠.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근데 20개 중에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희망, 실용문, 독해 영역은 다 맞았어. 뭐 이런 게 우리의 이단원에 대한 현 위치 아닐까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운 좋으면 다 맞고 운 없으면 한 문제를 틀리는 이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이 단어는 공부를 전혀 안 한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쉬운 단원이고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는 거에 비추어 단 한 문제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목표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에 걸맞은 학습 원리를 가져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목표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먼저 자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든가 하시는 그런 경우라면 아까 한번 소개드렸던 문제 유형, 내가 자주 틀리는 발문 유형 모으기 등등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완벽한 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짓고 다음 시간엔 또 단원을 바꿔서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